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문명국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망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6번째, 7번째, 8번째 강의를 모두 종합해서 아테네 패망의 원인 그 2번째로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동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테네가 패망한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테네가 중후정치 때문에 망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주장은 아테네는 제국주의 야망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 두 사람이 아테네를 망쳤다 하는 그런 또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주장인 아테네는 중후정치 때문에 망했다 하는 이 주장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왜 아테네가 중후정치에 빠졌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주장과 다름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장은 아테네 제국을 완성한 페리클레스가 전몰용사 추도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테네 제국을 완성하고 자랑스럽게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그런데 아테네가 이런 바로 제국주의의 야망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테네가 이렇게 제국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것을 보는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망했다는 이런 주장인데요. 이 주장을 듣다 보면 저는 그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독일 제국은 뒤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구 열강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독일이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들은 주로 이제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의도가 있는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테네 제국의 지도인데요. 요 보라색 부분은 소위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은 자기들이 군대, 즉 함선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이 세 나라는 아테네에다가 공납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400여 도시 국가들은 이제 아테네에다가 공납을 바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서구 제국주의가 18, 19세기에 추구했던 식민지 착취와는 좀 성격이 달리합니다. 이것은 아테네가 이제 한 200여 척의 전함을 보유해서 지중해 연안의 해상교역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대가로서 받는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테네의 입장에서는 이게 척박한 곳이었거든요. 강수량이 350mm가 안 되는 거의 반사막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초군목피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방법은 해상 교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소울로는 시대부터 베이시스 스트라토스를 거치면서 해상 교역에서 이제 아테네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면서 먹고 살다가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해상 지배권을 가지게 되니까 드디어 아테네가 이제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의 해양 제국이라는 것은 결국 아테네가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려운 투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요. 결국 아테네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국가 전략이었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테네가 패망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장독에 구더기가 생기는데 뭐로 장을 담갔느냐 뭐 이런 얘기에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얘기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이 주장을 이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장은 이제 아테네가 패망한 것은 요 두 사람 때문이었다. 특히 알키비아데스 때문이었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니키아스도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선량했고 불운했을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볼 때 니키아스 선량하거나 불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기겁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특히 이것에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한 나라, 특히 한 문명이 망해가는데 한두 사람의 개인적 잘못 때문에 망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도 지엽적인 생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적어도 한 나라 한 문명이 패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패망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될 일이다. 이 두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니키아스의 책임이 저는 아주 크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테네의 패망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때의 어떤 시대적 상황, 특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이때 그 페르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정신은 어떠했는지 아테네가 정말 위대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또 지도자들 역시 아테네가 성장할 때에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테네가 망할 때에는 연거푸 선동가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아테네가 패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제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테네가 패망하게 된 것은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동정치라는 소위 사무의 일조 때문이었고요. 이것은 민주주의 고질병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단 고대의 아테네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중우정치에 아테네를 빠뜨려 가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역병이 돌았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틈을 이제 선동과 클레온이 이제 파고들게 되는 장면인데, 정말 끔찍했지요.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하니까요. 특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는 시민들이 특히 이제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불안과 함께 역병의 공포가 몰아닥쳤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종교적 규범도 다 무시하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보통 이제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이럴 때 국민 시민들이 불안이나 공포를 잘 달래주고 그걸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만 선동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지요. 불안과 공포를 부추겨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 뭐 세월호나 용산 참사 이런 때도 항상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대의 아테네에서도 클리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만을 부추깁니다.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를 고발해 가지고 내쫓습니다. 이유는 전쟁과 역병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과 아울러 부정부패를 했다는 거짓 고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페리클레스가 시민들 앞에 나서서 멋지게 연설을 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병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기치 않은 행운을 수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은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누렸던 행운은 망각한 채 우리에게 닥친 불운만을 저에게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불공평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신이 우리에게 보낸 불운에 좌다지지 말고 우리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테네가 지금까지 온 세상의 이름을 떨쳐온 것은 어떠한 역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쳐 분투한 결과라는 것을 이게 페리클레스의 연설이었습니다만
전에는 이렇게 페리클레스가 하면 사람들한테 먹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클레온의 선동에 들판의 풀잎처럼 흔들렸다. 페리클레스의 명연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 명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시대는 끝이 나고 드디어 선동과 클레온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클레온이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배시원들의 일당을 한꺼번에 3배, 300%를 인상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공정한 재판에 자기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3일치 일당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에 대거 참여하게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 되게 되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루에 3일치 일당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클레온의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결국 클레온에 의해서 사법이 장악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공정을 자랑하던 아테네의 사법제도는 무너졌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의 여신은 눈이 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특히 이때 시코판테스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가짜로 꾸며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너 재판에서 이길 자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동원하든지 내가 이 재판을 이길 테니까 차라리 네가 나한테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소송 갈취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어가 유행했을 정도이니 그야말로 아테네의 사법제도, 공정한 재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선동과 클레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이 선동 정치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일당을 3배로 올린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클레온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재판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그로써 아테네 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고 나라가 발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해악을 끼쳤던 것입니다. 클레온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꼼수 선동과 니키아스입니다. 그가 행한 중에서 가장 아테네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은 바로 평마의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니키아스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창단과 연극을 후원하고 그 연극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파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내 창을 거두어 거미줄을 치게 해라. 그리고 연극에서는 이런 대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쟁터의 기상나팔이 아니라 지저귀는 새소리에 단잠을 깨게 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여기에 하늘로 내려오고 니키아스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 니키아스는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그 평화조약이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결국 아테네를 망치는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문화선동이고 전형적인 평화의 포퓰리즘이었던 것입니다. 니키아스라는 사람은 돈으로 포장된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꼼수 선동가였고요. 근데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 재승박덕 천방지축, 그러나 아주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던 선동가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1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견원지간이었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반목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은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초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파르타와 평화조약을 이제 니키아스가 추진했는데, 이거를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결렬시켜 버립니다. 이제 그것은 스파르타 대표단을 거짓으로 속이고 또 시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해 가지고 바로 이 푸닉스 언덕의 연단 여기에 알키비아데스가 뛰어 올라가서 거짓말로 아테네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1라운드가 알키비아데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니키아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제2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이것은 만티네이아 전투라고 기원전 418년에 스파르타와 알키비아데스가 추진한 반스파르타 동맹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녹색 부분, 즉
아르고스, 만티네이아, 에일리스 그리고 코린트를 합쳐서 아테네가 알키비아데스의 주선으로 이제 반스파르타 동맹을 맡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파르타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놓고 볼 수 없었던 스파르타가 이제 만티네이아를 공격해서 바로 이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니키아스라는 사람이 뭔가 좀 꿍꿍이를 부립니다. 이 반스파르타 동맹은 알키비아데스가 추진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만티네이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좀 대규모 복력을 그리고 이 반스파르타 동맹을 추진한 알키비아데스를 장군으로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알키비아데스를 장군 선교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와 내통했다는 뭐 명백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거를 많이 암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거의 틀림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반스파르타 동맹이 이제 결렬시키게 됩니다. 이 2라운드는 니키아스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니키아스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제 3라운드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그림은 엘리오스 신비교의 모습인데요. 내세를 믿는 신앙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종교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알키비아데스가 모독했다는 것이거든요. 알키비아데스 신비계를 모독했다. 일종의 뭐 모함이었죠. 그래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아테네 재판은 공정함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느낀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도망가고 거기에 가가지고 스파르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아테네의 패망을 재촉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니키아스가 시칠리아 원정을 가서 이제 죽습니다. 이제 알키비아데스와 니키아스를 둘러싼 대립과 반목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또 니키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알키비아데스를 둘러싼 편가르기 정치가 이게 끊임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최고의 희극 작가라고 불려지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개구리들이라는 그런 연극의 장면입니다만 개구리가 뭐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제 개구리가 이제 막 와구라구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창단에게 접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단으로 이제 개구리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를 동경했다. 그들은 그를 증오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다. 알키비아데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알키비아데스를 아테네를 구할 영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동경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을 극도로 그를 증오하고 혐오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의견으로 갈라진 것은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알키비아데스의 가슴에 이렇게 천사의 날개를 난 악마의 그림을 그려넣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 중에는 일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위협에서 아테네를 구해줄 유일한 영웅이 바로 알키비아데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를 도운 배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건 사실이 그랬거든요. 또 신성 모독을 범한 이단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은 망명 중에도 스파르타의 왕비를 꼬여내 가지고 정을 통한 그야말로 패륜한 난붕꾼이라는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키비아데스를 둘러싼 편가르기 정치가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이 알키비아데스의 사모스 섬으로 귀환을 합니다. 아테네로 한꺼번에 못 가는 거지요. 거기 갔다가 아직 사형 선고를 받은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테네의 해군 기지가 있는 사모스 섬으로 가서 거기서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테네 해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펼친 여러 가지 전과를 보면 정말 눈부신 전과를 펼친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케연나로부터 식량을 도입할 수 있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 아테네 이제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테네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길게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 에페소서 그곳입니다.
여기 이제 스파르타 이리산드로스가 진을 치고 있고 그 건너편에 노티온이라는 곳에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진을 치고 일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테네는 돈이 없어요. 국고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이 인근 지역,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강탈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뭐 해서 이제 전비를 조달하러 이제 떠나면서 친구인 안티오코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노스불리 나가지 마라. 그냥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런데 그 친구가 이걸 그 얘기를 안 지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패합니다. 근데 그 책임은 전부 이제 알키비아데스한테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술주정꾼에게 함대를 맡겨놓고 자신은 호와 여행을 즐기듯이 다니면서 돈을 모았다. 공격당하는 그 순간에도 알키비아데스는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모함성 선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돈을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개인적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다가 이렇게 다른 사실이 아닌 거짓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선동은 본래 이렇게 약간의 진실에다가 거짓을 덧입혀 가지고 교묘하게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페르시아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더라. 그가 과거에도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를 적극 돕지 않았었느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가 이제 참주가 돼서 아테네로 올 거라고 그러더라. 뭐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퍼칩니다. 그러나 여기도 또 진실이 있잖아요.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를 적극 도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실이다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참주로 올 것이라든가 이런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모함성 선동을 하는 것이죠. 이때의 선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구 진위가 혼탕이 됐다. 즉 신구 옛날 얘기와 지금 얘기 그리고 진위 가짜와 진짜 이것이 혼탕이 되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선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옥석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일일이 가려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믿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 선동이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때 아테네에서도 그 선동이 먹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쫓겨나고 소위 트라시블로스, 테라메네스, 또 크리티아스 장군 선거에서 전부 낙선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편가르기 정치의 전형이죠.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지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죠. 특히 전쟁을 앞두고 이래가지고 전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아테네를 구해줄 유일한 영웅이라고 생각되는 알키비아데스는 모함으로 쫓겨나게 해서 학살되게 만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아테네의 해군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유명한 장군 두 사람은 장군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말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편가르기 정치가 어떤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아리기노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래도 아테네 해군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했어요. 이때 또 우여곡절 끝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뒤에 구조를 실패했다고 이제 그 재판이 벌어지는데 왼쪽에 8명의 장군들이 그 사실 장군들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2명의 함장, 이 사람은 장군 가문에 차고도 넘치는 사람인데 편가르기 때문에 장군 선거에서 낙방시켜 놓고 그리고 전쟁터에 함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시신 구조 못한 사람을 이 두 사람한테 떠다 밉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가 먹혀 들어가서 그렇게 재판이 끝날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그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격분을 하는 거죠. 뭐 들고 일어납니다. 즉각 처단을 하라. 안 하면 우리가 처단하겠다. 살벌한 분위기, 소위 집단적 발작을 일으켰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뭐 법에도 없이 민회에다가 떠다 밀고 말지요. 특히 가관인 것은 민회에다가 투표를 맡기는데 그 문구가 이래요. 해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병사들을 구제하지 않은 것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거 뭐 투표를 해 뭐하러 합니까 이거. 뭐 유죄라고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게 고대의 아테네에서 벌어졌던 바로 중후정치의 현장이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가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승리를 한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성벽을 허물고 아테네의 함대를 전부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렇게 고대 아테네가 포퓰리즘과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 때문에 중후 정치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바람에 아테네가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포퓰리즘을 뱀으로 표현한 그런 만평의 그림입니다. 정말 끔찍한 현장이지만 이렇게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뱀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편가르기를 가지고 끝없이 싸우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테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요? 예. 또 이것은 선동정치 현장입니다. 시민들은 개처럼 목줄이 걸려가지고 선동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정치 현장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승만의 농지개혁도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박정희가 이제 소위 사채를 동결한 8.3 긴급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포퓰리즘을 벌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 시리즈 등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결코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위협에서부터 구한 1등 공신이었거든요. 박정희 8.3 긴급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사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구한 이 긴급조치를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막걸리에다가 고무신 등장해서 이것도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꼭 뭐 여당에만지는 않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야당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것은 뭐 불법 선거 등의 문제로 보아야 되지 이거를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변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코로나 지원금 50만 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이건 불가피했던 것이죠. 그것은 저는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재인의 포퓰리즘은 바로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차 보고 말을 끌고 가라는 그런 논리에서 출발해서 최저임금 30% 이상 올린 것이 가장 끔찍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케어도 뭐 그러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원전 폐쇄 문제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영화를 보고 이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화의 포퓰리즘이다. 문화선동인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정책을 그것도 국가 기관 산업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화를 보고 결정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합의를 끌어내서 폐쇄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영화를 보고 그런 감정적 판단에 의해서 원전을 폐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특히 문화의 선동이고 문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시리즈도 뭐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맨 밑에 있는 물가 지원금 25만 원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건 이름을 바꿔서 무슨 생계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꿨던데요. 이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현금성 지원은 물가를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이런 지원금이 결국은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를 올려놓게 되면 그 심각한 피해를 직접 보게 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바득바득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서민들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지원금이 자기는 그것 때문에 정치적 지지가 올라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그러면 포퓰리즘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제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편가르기 정치는 어떠한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않고 요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조국을 수사한 검찰을 개혁을 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양쪽에서 하는 얘기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의 편가르기 정치는 심각하다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사회 갈등을 치유해야 될 정치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요즘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극한적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고소 고발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이 갈등을 치유할 만한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합리적 이성에 의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오로지 감정적으로 내 편만을 가르는 것이 바로 이게 지난 4.11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선동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쯤 됐나요? 광우병 촛불 집회에 동원된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이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가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18세기에 살고 있나요? 19세기에 살고 있나요? 죽창가가 웬 말입니까? 이게 바로 2018년 반일 선동 때 있었던 구호이거든요.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뭡니까? 바로 네이버의 라인 사태에 항의하겠다고 독도를 방문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반일 구호를 외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인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받아서 도움이 될지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네이버나 라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인 감정을 이용하는 애교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저 휘날리는 깃발을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지 대충 알 수 있겠지요. 이게 바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선동 장면입니다. 그 구호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네요. 사드가 가면 평화가 옵니까?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네요. 그러면 무기가 없으면 평화가 옵니까? 무슨 장꼬대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 사드 필요 없다네요. 사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 무기 사드 즉각 철거하라는 거예요. 사드를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무기를 철거하라는 것이에요. 반미선동인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또 이 장면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아서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나요? 그 옆에 그보다도 더 어린 아이는 머리를 감싸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라를 망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식들을 망치자는 것입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독일의 괴벨스를 말할 때 그 사람이 선동에 의해서 600만 명 유태인을 학살한 것도 뭐 지탄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동 정치에 어린아이들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 이 현장에 어린아이들을 불러내는 것만큼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이거네요. 예, 참외가 다 죽네요. 예, 성주 참외 다 죽었습니까? 저는 뭐 맛있기만 하던데요.
누가 한번 김재동 씨 만나는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요새도 성주참외 안 먹는지.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아주 몹시 속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해서 침몰됐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제가 이걸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주장을 하는 것이 대학 교수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주장하는 방법도 그래요. 그냥 대학 교수가 뭡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합리적으로 이런 근거에서 이건 잠수함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좀 덜 믿겠어요. 근데 이 개물체가 잠수함 아니면 애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혹세에 무민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개인을 믿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기에다 왜 애기를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잠수함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합리적 이성을 존중해야 될 대학 교수가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교수라는 타이틀을 버리세요. 자, 또 이 장면 하나 볼까요? 이건 천안함이 파괴된 장면인데 이것은 분명한 증거가 밝혀졌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끼리 이렇게 어물딱저물딱해서 그냥 증거를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립국에서 전문가들 여러 명을 불러다가 그것도 뭐 네 나라에서 불러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회하에서 분명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뭐 조금 더 넘어가지를 않지요. 자, 다음 장면 또 보겠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 재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모습인데요. 그냥 야당 의원들이 아니지요. 당 대표와 당 중진들입니다. 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팻말 한번 보십시오. 전 국민이 반대한다네요. 전 국민이 반대했나요? 저 반대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반대하셨나요? 뭐 반대한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버젓이. 또 그 뒤에 있는 구호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가려져서. 예, 우리 어민 다 죽는다네요. 그래, 우리 어민들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무 말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여러분, 이게 공당의 대표 그리고 중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입니까?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와 중진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를 할 거나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이라도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있던 여러 가지 선동들이 있었습니다만 성주 사드 기지도 마찬가지고 제주 해군 기지도 마찬가지고 광우병 선동 집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분명 반대를 할 때는 하더라도 뭐 태도가 분명해야죠.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선동 정치와 선동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바로 선동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포, 혐오, 죽음, 연민, 정오, 분노 등 어떤 이용 가능한 모든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죠. 무슨 국가적 재난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들을 그걸 다독이고 그 분노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더 자극해서 민심을 뒤흔들려고 하죠. 그건 뭐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동정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동정치는 거짓과 조작에 기반을 둡니다. 항상 거짓과 조작이 뒷받침되고 있지요. 또 이것은 편가르기 정치에 기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가르기 정치가 극성을 부리다 보면 우리 편에 하는 얘기는 그것이 거짓이건 아니건 뭐 조작된 거건 날조이건 관계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모든 지진에는 이 진앙지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선동 정치의 뒤에 중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것은 건강권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한 촛불 집회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 시위를 주동했던 이 민경호 씨라는 분이 분명하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진앙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기획하고 뒤에서 부추기는 세력이 있기에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선동정치는 본래의 목표를 은폐합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 뭐였나? 정권 퇴진이 목적이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이렇게 선동정치는 중울정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미쳐 날뛰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 선동정치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런 집단 광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중우정치의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선동가가 무엇인가? 선동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례를 설명한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콜롬비아 대 역사학자인 루틴이라는 사람이 과거 선동가들을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동가들은 대중연설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연설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국민들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선동적 대중연설을 잘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첨과 욕설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첨을 자기가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가 즐겨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예, 우리가 뭐 최근에도 뭐 이런 걸 뉴스에서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설을 잘한다는 이건 아주 쌍스러운 욕설을 말하지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결정적 이슈는 교묘히 회피한다고 합니다. 기자가 무슨 곤란한 질문 물어보면 먼 산만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어 놓고도 이것은 저 사람이 몸통이다 이렇게 또 떠다밀기도 하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선동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약속하는 사람. 대중의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검찰 독재 이런 말을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 검찰 독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검찰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설명 이성적 설명은 쏙 빠지고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검찰 독재라는 말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 독재가 가능한가요? 법원 어디 갔나요? 검찰이 마음대로 영장 발부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검찰이 사람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검찰 독재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뭐 검찰을 비난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존중돼야 되죠. 그러나 검찰 독재라는 이런 선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공당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종적, 종교적, 계급적 편견을 불러일으킨다. 것이죠. 특히 계층적,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잘한다는 것이죠. 또 원칙에 대한 의지가 없다네요. 원칙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동가라고 하네요. 어떤 때는 불체포 등권을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또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해당되면 은근슬쩍 거기에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표적으로 뭐 원칙에 대한 의지가 없는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절대로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안 하지요. 그것이 어떤 자리가 됐든 무슨 뭐 당대표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자리든지 한번 차지하면 그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뭐 그런 장면을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의 8가지가 바로 선동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만약 여기 8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틀림없는 선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어떻게 했었느냐. 이런 선동가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그 바람에 아테네는 중우정치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다시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선동가를 정치 지도자로 뽑은 것은 스파르타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스스로 뽑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선동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시민 정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고 명심해야 될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테네에서 선동가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포퓰리즘과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를 펼쳤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런 선동 정치와 선동가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 땅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테네가 패망하기 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자와 스파르타 리산드로스가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무서운 발톱, 날카로운 이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아테네의 패망 뒤에는 이러한 페르시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군국주의 국가 뒤에 어른거리고 있는 러시아라는 붉은 검의 그림자를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가 왜 중후 정치에 빠져들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번째, 10번째 강의를 종합 요약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7월 15일 날은 제가 서울과학종합대에서 초청 강연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내용을 미리 녹화를 했다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아직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협의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10번의 강의에 대한 종합 질의를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비판적인 질문이 저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서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따끔한 질문, 질색성 질문, 비판하는 질문도 제가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 개진과 아울러서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